자, 16번에 그 교란행위, 교란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교란행위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형벌이 있고요. 대부분 형벌이 있어요. 금지행위는 싹 다 교란행위고 대부분 형벌이 있다. 형벌이 뭐죠? 뭐 1년 1천, 3년 3천 뭐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전부는 아니고 일단 너무 많아서 외울 수는 없고요. 자,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랬는데 1번은 이제 시세 조작하는 행위 나오면 이거 몇 년짜리예요? 3년 3천. 얘는 올 교란행위예요. 3년 3천의 형벌이 있다 그러면 전부 교란행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3번의 단체, 이것도 몇 년짜리예요? 3년 3천. 얘도 교란행위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부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고지의무 위반.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얼마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과. 예. 근데 이거는 형벌은 없고 과태료잖아요. 근데 이 중개부조원이 고지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치, 그냥 가장 안 좋게 생각하면 사기치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사기치는 게 교란행위잖아. 이것도 교란행위 일단 맞고, 예,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그냥 이해해요. 물론 뭐 훌륭한 중개보조원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런 중개보조원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4번, 개공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대. 이게 몇 년짜리예요? 1년 1천. 요 1년 1천짜리에서는 2개 빼고 다 교란행위. 2개 빼고 얘는 교란행위가 일단 맞아. 근데 이제 여기 5번에 가보면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아닌 자 나오면 몇 년 몇 천이야? 1년 1천. 요거 하고 밑에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 이거 누구한테 적용되어지는 규정이죠?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이? 거래정보 사업자. 이거는 개공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는 왜 교란행위가 아니냐면 너무너무 많아. 이거 하루에도 막 수만 건씩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 과부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고, 이거는 개공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얘도 몇 년 몇 천이야? 1년 1천. 아무튼 요거 1년 1천 중에서는 요거 2가지 제외예요. 요거 2가지 제외하고 교란행위예요. 그렇죠? 1년 1천 중에서는.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뭐 너무 많아서 애울 수는 없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교란행위 쭉 모아놨는데, 예, 일단 요거 알고 계세요. 금지행위다. 그럼 무조건 싹 다 교란행위에 들어간다. 금지행위면 전부 교란행위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16번 문제가 35회 스타일이었고요. 작년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요. 센터.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센터에 관해서 틀린 것 뭐 이랬는데, 원래 신고센터는 원칙은 누가 운영해야 돼? 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원칙적인 권한자인데, 현실적으로 국장이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현재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냐면 자산관리공사 아니고 어디? 한국부동산원. 한국은 있으니까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뭐하는 기관이라 그랬죠? 공공기관인데 한국부동산원이 뭐 하는데요? 감정평가하는 공기업이야. 감정평가사가 많으니까 예를 들자면 시세 조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잡아내기 제일 좋은 그런 기관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런 거 말고 뭐 하는 기관이냐면, 왜 우리 세금 안 낸 사람 그 동산, 부동산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2글자로 뭐라 그러지? 공매하는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공사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얘도 공사야. 얘도 공사고 얘도 공사인데 성격이 다른 공사다.
2번 신고센터에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 여기 신고하려는 자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작년에 이거를 36개 뭐라고 냈냐면 특이한 문제를 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이게 작년 문제야. 누구나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니?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겠어? 아니면 어떤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겠어? 누구나도 되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작년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를 냈다고요. 대신 이 신고할 때 이 교란행위가 대부분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많으니까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신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면 혹은 전자문서 이렇게 뭔가 증거를 남겨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두로는 안 된다. 구두로 하면 장난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일단 신고센터는 일단은 관이다, 관은 아니다. 관청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 공기업이고 공사는 맞지만 그렇다고 얘가 관청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나 조치는 못해요.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이거를 알려야 되냐면 시도는 다시 등록관청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령 우리 안양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신고센터에서 누구한테 먼저 그거를 요구해? 경기도지사한테. 그럼 경기도지사한테 이거 가면 경기도지사가 누구한테 내려주겠어요? 이제 안양시장한테 내려주면 시장이 밑에 이제 구청장들한테 다시 이제 이거 뭐 해봐? 조사도 하고 조치도 해. 이렇게 이제 하겠지. 그러면 등록관청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권한자니까. 여기서 우리 교란행위는 개공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공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조사하고 조치하는 거는 등록관청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을, 받는데 명백히 거짓이래. 누가 봐도 거짓이래. 그러면 국장의 승인을 얻어서, 여기다 우리 채색하는 말, 함정 걸릴 수 있는 자리예요. 명백히 거짓이면 센터의 직권으로 이러면 안 되고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서 국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사건을 뭐 할 수 있다. 종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승인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센터가 이런 거 요구하게 되면 이제 신속하게 조사 조치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알려주는데 이게 10일이고 그리고 그 센터는 매월 10일까지 국장한테 그거를 제출해 줘야 된다. 요거는 문장으로 기억하지 말고요. 요거 두 개 이렇게 기억해요. 신고센터에서 센터라는 단어는 중앙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센터, 정중앙. 그러면 양궁 관역을 생각하면 해주시고요. 양궁 관역의 활이 정중하게 딱 꽂히면 몇 점이야? 10점. 그래서 10, 두 번에 10이 나온다. 뭐 15일, 30일, 14일, 12일, 7일, 5일 다 틀리고 센터에서는 두 번에 10이 나온다는 거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35회 때는 16번처럼 교란행위이냐 아니냐를 냈고 작년에는 센터를 냈고 올해는 뭘 내겠나 한번 생각해봐요. 낼 만한 거는 다 냈잖아. 그 신고센터 관련해서. 이제 올해는 만약에 또 나온다면 섞어서 내겠지.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는 그 교란행위를 묻는 거.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는 센터. 이렇게 해서 섞어서. 그거까지 한번 나와야 좀 이제 쉬든가 하겠죠. 자, 이제 가시고, 교란행위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었는데, 33조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싹 다 뭐다? 교란행위고, 교란행위에는 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있지만 부신법 예를 들자면 부신법 금지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다? 교란행위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교란행위로 보고요. 디귿 교란행위 모두 범죄 행위로서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맞았는데 디귿번 틀렸고
시도지사는 신고센터를 설치정할 수 있다. 시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국장의 권한이고, 그리고 센터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조심할 거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한다라고 해놨는 거냐면 다른 데다가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이러면 어때?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똑같은 공기업인데 왜 안 돼? 자산관리공사는. 그런 어떤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고 최적의 기관을 찾은 게 어디라는 거야? 한국부동산. 그러니까 법률에도 아예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다른 데다가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합이 뭐예요? 3번인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6장 중개업의 부수. 여기다 별 2개 해주시고요. 여기는 2문제가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예, 올해도 2문제 정도는 예상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이제 뭐가 좀 중요하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자면 주택은 뭘로 받고 주택 외는 뭘로 받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받고 그 다음에 주택 외는 국토부령. 뭐 예를 들면 그런 기준을 이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율 같은 게 좀 달라요. 요율 체계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매매 얼마? 0.5. 임대차는 0.4. 한도가. 네, 그 다음에 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공장 이런 거는 0.9.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작년에 이제 그 요율 이렇게 가로해서 채워넣는 거. 그러니까 이거 2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하고 요율. 뭐 이거 말고는 특별히 낼 게 없어. 자, 이제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는데 중개부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고요? 주택과 주택 외.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2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주택과 주택 외.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제가 몇 개 말씀드려 볼 테니 여러분은 이렇게만 답변하셔야 돼. 주택 혹은 주택 외.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몰라요가 어딨어.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답변하라는데 몰라요는 선택지가 없는 건데. 주택 외.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외. 그치? 근데 여기 안에서, 주택 외 안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이 갈라지는 거야. 이해됐죠? 네. 다시 한번. 오피스텔 하면 주택 외. 자, 그럼 공장은? 주택 외. 공장재단은? 주택 외. 아파트 분양권. 주택.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이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포함이다라고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예. 1번은 맞아. 그래서 주택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져요. 주택 안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가 달라지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최고 요율의 한도가 0.7, 얘는 0.6 이런 식으로 요율의 한도가 좀 나뉘어집니다. 예전에 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값이 어땠냐면 어떻게 됐겠어? 집값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냥 올라갔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 안 했어? 몇 개나 했냐면 27개나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권 말기에 무슨 일이 이제 생겼냐면 요율이, 주택에 대한 요율이 0.9였었거든요. 0.9. 요율이. 근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종전에 만약에 3억 나가던 아파트가 0.9 계산하면 어때? 그냥 받을 만한 돈이잖아. 근데 이게 30억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곱해버리면 무려 몇 배가 튀어버린 거야. 10배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겠어? 집값을 27번이나 대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니까. 그래도 올라가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했겠어? 이걸 내린 거야. 이걸 어떻게 내렸냐면
0.7, 0.6으로 이렇게 내린 거야. 그래서 여기는 0.2%포인트 내리고 0.3%포인트를 내린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나? 괜찮지. 왜냐하면 이게 막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여기서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측하건대 내년쯤에 이거 아마 손보자고 할 것 같아. 이거 0.7, 0.6을 어떻게? 또 내리자. 이제 여기는 0.5, 여기는 0.4로 한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한 이제 뭐 65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좀 뭐 물론 이제 비싼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런데 이때 집값만 올라간 거예요. 다른 건 안 올라갔어. 아니, 다른 건 안 올라갔어. 이거 집값보다는. 그러니까 주택 외는 손 안 봤어요. 그래서 주택 외는 0.9 그대로 가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정책은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 부동산, 특히 집을 하나 팔아가지고 100억을 차이익을 받는데, 예? 세금은 뭐 몇 억인지는 정확히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몇 억 정도만 낸다. 예. 그럼 몇 억 정도 낸다고 한 3, 4억 낸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한국말이 표현이 그거잖아요. 이게 정상이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비유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월급 받으면 세금 내나? 예, 무슨 세금 내? 근로소득세. 근데 근로소득세 중에서 한 10억 정도 버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근로자 중에 10억 버는 근로자가? 있겠지 뭐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사람들 월급 받는 근로자들 얼마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세금? 응? 이거 5억은 낼 거야. 이거 사실이야. 이거 종합소득세를 내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거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어제 대통령이. 이거하고 이거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치?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10억을 벌어가지고 5억을 세금으로 내는데 양도 차익으로 100억을 벌어서 몇 억만 낸다. 형평이 안 맞는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내려주는 게 맞아? 이거를 높여주는 게 맞아? 이거를 내려줘야지. 그치? 근데 이거를 내려주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이제 높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으로 앞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높이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맞추는 거가 아니라 부동산 양도 차익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양도 차익은 평생 가령 뭐 20억만 벌 수 있다. 이렇게 티오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계속 팔아가지고 막 1,000억, 2,000억 계속 양도 차익을 평생 누리는 거 말고 일평생 부동산 양도 차익은 얼마만 한 뭐 20억이든 30억이든 기준만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보게 해줘야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한정 예를 들자면 뭐 1가구 1주택으로 하면 뭐 좀 비과세 해주거나 뭐 차익의 얼마를 공제하거나 이러니까 무한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를 무한 반복.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잖아. 예를 들자면 뭐 대출도 지금 얼마밖에 안 돼? 3억밖에 안 되거든. 대출이 3억밖에 안 되면 누가 좋은 거야? 현금 있는 사람만 유리한 거지. 현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못 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내는 게 맞아.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러지? 세법상 용어로?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잖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70억 정도는 세금 내야 돼. 이거는 70억 정도 세금 내고 그것도 한 번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돈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주식 투자하라고 그래야지. 주식 투자. 아니, 그래서 주식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지고 사재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있는 놈들이 더 유리한 게임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문제가 좀 있죠.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3번은, 요거 따로 별을 하나만 해요.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대. 예?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우리 조례를 적용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물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항상 사무소 소재지. 이거 매년 출제하는 거. 주택 소재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한다. 사무소 소재지. 자, 우리 그러면 안양개공이 서울 아파트 중개했어요. 안양개공이 서울 아파트 중개. 무슨 조례로 받아야 돼? 경기도 조례라고 해야 돼. 예, 여기 안양시 이러면 안 돼요. 왜? 시도 조례니까. 시도 조례니까. 4번,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뭐한 거? 큰 거. 거래 금액이 큰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번은 동일한 물건 이거 나오면 번호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매겨보기 시작해요. 4개가 있어야 돼. 네, 첫째가 물건 동일하고, 두 번째가 뭐야?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매매를 포함한 2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 네 번째가 뭐야? 동일 기회. 이렇게 4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뭐만 받아라? 매매만 받아라. 그렇지. 이거 매매만 받아라. 맞는 얘기인데. 매매만 받아라. 그러면 매매하고 임대차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매매만 받고 임대차는 서비스로 해줘라. 받지 말고, 뭐 이런 얘기죠. 2번, 틀린 것, 요 1번 문항 별표 아주 중요하고,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 빈출. 원칙은 언제 받는 거죠? 약정 시기. 예외가 뭐예요? 요게 예외야. 요게 예외. 요게 예외다. 예외. 바꾸는 거 조심하시라고. 1번 틀렸네. 다시 한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 원칙이 약정. 예외는 지급이 완료된 날, 뭐 잔금일 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2번, 요율표 개시 해야 되죠? 근데 안 했대. 그럼 얼마 같아요? 100 같아요. 이거 교란행위이다, 교란행위 아니다? 이거 교란행위 맞아. 이거 왜 교란행위냐면요, 요율표를 안 거는 개공의 심리는 무슨 심리? 그렇지, 보수 많이 받고 싶으니까 금품 초과 수수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심을 미개시 교란행위로 봅니다. 3번, 개공은 중개계약에서 유상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 개공이 상인으로서의 지위라서, 그죠? 상인 지위가 있어서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4번,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 혹은 채무 불이행, 이거 다 당사자 사정이죠? 계약이 파기됐대. 무효 취소 해제. 이러면 개공한테는 여전히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어때요? 맞아요. 대신 이거 살짝 바꿔볼게. 개공 사정이 아니라 누구 귀책 사유로, 개공 귀책으로 이러면 못 받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5번, 중개보수에 대해서 개공은 관련 세법상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거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별 2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퀄 부가세 별도,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그러면 산출 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 과세일 때 손님한테 얼마 달라고 해야 돼? 110만 원. 그래서 설명을 또 해야 돼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 100만 원은 저한테 주시는 거고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시면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근데 이게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는 몇 퍼센트?
10. 간이과세는 4%. 그거 배웠어요? 너 어떻게 알아? 아, 그래요? 언니가 훌륭한 언니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과세는 10, 간이과세는 4%만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실무에 나가면 당장 이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자 등록 할 때 뭐로 내실 거예요? 일반과세, 간이과세. 왜 간이과세? 일반과세로 내면 손님이 부담이 된다니까? 10%를 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간이과세로 내면 몇 %만 내면 돼? 4%. 훨씬 손님한테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간이과세를 일단 냈다가, 그리고 여러분 초기가 아니면 간이과세로 안 내줘요. 그러니까 저 개업 초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조건 우겨서 나 뭘로 해달라고 해야 돼. 네, 관여과세. 그러니까 그 세무 공무원들이 그냥 일반과세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럽시다 할 일이 아니라고. 이게 되게 민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관여과세로 내시고 4%짜리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그 소득액이 넘어가면 일반과세로 바꿔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소득액의 기준이 요즘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좋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수입 잡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비용으로 떨어봐야 어차피 수입이 잡히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다른 걸로 돌려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드나 이런 걸로 받으면 노출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고 손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신고하실 건가요? 물어봐서 안 할 거면 매출 누락 같은 거. 좀 깎아주고, 페이백 해주고, 뭐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이제 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틀린 건. 이 중개업도요, 그 세금 많이 내요. 그래서 막 억 단위 넘어가잖아요. 50% 정도 내야 돼. 여러분 한 2억 벌었는데, 한 3억 정도 벌었는데 세금 1억 5천 낸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심정일 것 같아? 응? 열받은 정도가 아니라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세금으로 1억 5천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고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목돈으로 막 그렇게 갖다 내야 되잖아.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자, 이제 틀린 거 1번. 개공은 중개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원칙. 그래요.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뭐야? 물건을 뭐 하는 거?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뭐 하는 거냐면 조사하는 비용을 말해요. 자, 우리 부동산 조사할 때 무슨 돈이 들어가는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물건 조사할 때 들어가는 거.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뭐 몇 푼 안 되고 어떤 거. 뭐 왔다 갔다 할 때 경비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누가 내는 게 맞아요? 이전 의뢰인. 왜 이거를 취득 의뢰인한테 받으면 안 되냐면 물건을 뭐 할 때는 조사할 때는 취득 의뢰인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물건을 조사할 때는 누구한테 받아라? 이전, 즉 매도인한테 받아라. 이거 꼭 기억하고 아까 우리 그 1교시 때 봤던 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거는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어? 취득 의뢰인. 이거는 예치 비용이니까 권고 비용 이거 예치. 이거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취득 의뢰인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비 이거 두 개 다 중요해요. 주택 외가 나왔어요. 주택 외 쌍방한테 받는 게 원칙.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일정한 요건은 면적은 얼마 이하고 85제곱미터 이하고 세 가지 있어야 되는데 부, 하, 목 있는 오피스텔. 이거는 1000분의 5가 몇 %야? 0.5. 그 다음에 임대차가 1000분의 4니까 0.4% 안에서 결정하고 그 나머지는 뭐 공장, 상가, 토지 다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얼마 초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부하 목종의 하나 이상이 없거나 이러면 비주거 오피스텔. 예, 그러면 얘는 얼마? 1000분의 9, 0.9%까지 받을 수 있다. 좋아요. 5번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와 주택 소재지가 조례가 다르면 우리는 물건 소재지 아니고, 그렇죠? 뭐 소재지라고 그랬어? 사무소. 5번이 아주 잘 나오는 함정이고요. 4번 보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게 이제 한도예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어때요? 맞아. 여기서 주택은 매매면 얼마? 0.7, 임대차는 0.6 한도. 이거를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한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2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원칙,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이 아니라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분의 9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건축물 중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반대말이 뭐야? 2분의 1 미만은 뭐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이랑 주택 아닌 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겸용, 혹은 주상복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면적을 기준해서 주택 면적이 몇 분의 1 몇 이상이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3번 어때요? 맞고, 예. 그 다음에 4번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건 누구한테 받아라? 이전 의뢰인. 교환 계약은 뭐가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한다. 작년에는요 요거 냈어요. 요거 가로 처리하고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건 애우시라고. 요거는 위에 거는 애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요걸로 어차피 받을 일이 없고, 요거 안에서 뭐가 정해줘요. 조례가. 그러니까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요거 3개는 외우셔야 돼. 요거. 이따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5번 중개보수 틀린 것 이렇게 물었고, 쌍방에게 받는 게 원칙이나 반드시 쌍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예를 들자면 공동중개 같은 경우에는 일방한테 받는 건가? 네? 네. 한쪽은 포기해야지 공동중개니까. 네. 2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발생 요건 밑줄 행사 요건은 좀 다른 말인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식당에 가서 밥을 이렇게 주문해서 먹고 밥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밥값 청구권의 발생은 언제? 주문할 때. 그러니까 식당 주인한테 주문할 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발생을 하는 거야. 주문할 때. 이게 우리 중개 쪽 용어로 하면 의뢰할 때. 그게 주문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돈을 식당 주인이 얼마입니다 하고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행사. 그러니까 돈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언제? 밥 다 먹었을 때 아니에요. 밥만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 밥을 먹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완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문했을 때는 요거고, 밥이 나왔을 때도 아니야. 처음 어떻게? 떠먹었을 때. 그러니까 정답이야. 이게 판례가 있어요. 숟가락을 꽂았을 때. 그러니까 숟가락을 꽂잖아. 그럼 내 숟가락을 꽂은 거니까 상품의 변형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상가 주인 보면 손님이 숟가락 꽂았나 안 꽂나를 보고 꽂았으면 돈 달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행사 요건과 발생 요건은 다르다고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야. 3번에 거래가 무효가 되는 거, 무효가 될 수 있지. 그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만 그 무효의 원인에 여기 채색 하나만 해요. 개공에 고유과실이 없대.
개공의 규칙이 아니라는 거야. 무효가 되긴 했는데 개공의 규칙이 아니래요.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는 있고, 그럼요.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4번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의 물건으로 구분을 하고 물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동일 가액이라 하더라도 물건의 종류에 따라 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빼볼게요. 가령 7억짜리 상가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보수가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얘는 요율이 0.9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요거는 시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0.4 정도밖에 안 돼. 아니면 조금 센 데가 0.5.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택과 주택 외가. 그래서 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 5번 개공은 중개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므로 실비도 받을 수 없다. 아니에요. 뭐는 받아도 돼. 실비는 뭐하고 별도로, 보수하고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비는 내가 그 비용으로 청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제 실무 제자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실비 받아도 되는지. 근데 제가 항상 받으라 그래요. 근데 왜 안 받냐 그러면 몇 푼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보수 얼마하고 실비 뭐 12,400원 나왔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청구하면 손님한테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도 있어. 뭐처럼 보여? 상당히 전문성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네. 12,400원을 안 받잖아요. 그럼 손님이 고마울 것 같지? 아니에요. 왜? 몰라. 그런 거 청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생기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나중에. 아셨죠? 네. 그래서 받아야 그 개공 참 전문성 있더라. 다음에 또 거래하려고 하지. 네. 아니면 안 받을 거면 이렇게 차라리 얘기해 주세요. 실비가 얼마가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든가. 그래 좀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청구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생기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자, 틀린 거 1번. 법령의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 자체가 무효예요. 받는 것도 무효, 약정도 무효. 네? 다시 한번. 초과해서 받는 것도 무효, 약정도 무효야. 네, 약정도 무효.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수표로 받았는데 일단 받으면 처벌된다 그랬죠? 부도가 되거나 혹은 그대로 반환을 해도 이게 위법하다. 어때요? 맞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좋아요. 보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권리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제한 없이 수고비 받아도 괜찮아.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 권리금 쓰는 거. 계약서 쓰고 돈 달라고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용이나 작성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4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하면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쳤다.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니? 약속 요구하는 데 그쳤다면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미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주택은 실제로 모든 시도조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5천에서 1억 미만 이런 식으로 얼마 1억 이상에서부터 2억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거래 금액별로 쫙 정해놓고 요율을 다 정해놨어. 여기가 제일 세겠지. 금액이 낮으니까 0.7 뭐 0.6 뭐 이런 식으로 쫙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시도조례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2억이 나왔어. 거래 금액이 딱 2억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2억 이상 3억 미만 구간에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는 0.5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 근데 정확하게 2억이 나온 거야. 그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돼? 여기로 가야지. 왜 2억 0.5로 해야 돼? 이상에 정확히 2억이 들어가거든. 근데 이 개공이 착오를 일으킨 거야. 잘못 해석한 거야. 착오. 그래서 정확히 2억이니까 2억만 보고 여기도 2억이 들어가니까 0.6이네? 예, 갖고 0.6으로 받아버린 거야. 그럼 더 많이 받은 거지. 0.1%포인트.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거 착오는 맞아? 예. 근데 취소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생각해봐요. 걸리면 착오라고 주장하지. 이거 많이 받아놓고 걸리면 나 착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없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착오지만 네가 잘 못 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취소 안 된다. 그래서 보수 받을 때는 2번, 3번 확인해 보고 내가 자신 없으면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옆집 개공한테 물어보고 이거 2억인데 0.6으로 받냐 0.5로 받냐 물어봐야지. 2억인데 이런 거 초보 개공들이 이런 것도 많이 실수합니다. 자, 7번 중개 보수 틀린 것 뭐 이랬어요. 교환은 보수가 많은 걸로 받으라고 한 적 없죠? 예, 그럼 뭘 받아야 돼? 거래 금액이 큰 거. 주택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이 아니라 이상일 때요. 초과하고 이상은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이상일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여기 위에 줄이 이상이니까 밑에 줄은 미만이라고 해줘야 돼. 미만일 때는 전체를 주택외로 본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자, 디귿번인 개공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실제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요율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된다 이랬는데요. 주택 있잖아요, 여러분. 주택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도조례가 거래 구간별로 다 정해준다 그랬지. 그럼 주택은 뭐 할 필요 없어. 명시할 필요 없고 주택 외만 명시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주택 외는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구간이 넓으니까, 간극이 넓으니까 주택 외만 명시하고 주택은 어차피 시도조례 안에서만 받을 거니까. 디귿번도 틀렸고. 자, 니을번 나오면 번호 매겨보라 그랬죠? 1번은 2번이 뭐야? 동일 당사자. 3번은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4번이 빠졌죠? 4번이 뭐예요? 동일 기회에. 이 4번이 빠지면 매매 계약만 받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같이 한 거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 미음번 물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는 우리는 물건 소재지 기준하는 거 아니고 뭔 소재지 기준? 사무소 소재지. 이것도 틀렸어. 시군구 아니고 시도. 안양시 조례 아니라 경기도 조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미음번도 틀렸고. 비읍번 임대차 중 보증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100을 곱해서 보증금의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근데 그 합산한 금액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까요? 5천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하라고 하면 안 돼. 미만이라고 해줘야 돼. 5천만 원이 안 되면이야. 안 되면. 이하하고 미만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5천만 원이 안 되면, 그러니까 미만이면, 5천만 원이 미만이면 곱하기 70.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100.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러면 이하인 경우도 틀린 거네? 예. 이거 다 틀린 거니까 6개. 예. 자, 8번은 여기 보면 쌍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거는 매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매매 비용이라는 말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들어봤다. 어느 과목에서? 제 시간에는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민법에서. 그러니까 이 매매 비용은 민법상 이제 혹시 민법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는 있어. 민법상 균분하는 거예요, 원래. 균분이 무슨 말이야? 똑같이 논아서 반반 부담한다. 이게 민법 규정이에요, 매매 비용은. 근데 어떤 게 매매 비용이냐면 이런 거. 감정평가를 하거나 측량을 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거는 측량 한번 하고 매매가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누가 낼 거야, 측량 비용은? 반반 낸다 이 말이에요. 감정평가 한번 해보고 매매합시다. 그럼 누가 내야 돼? 반반. 그러니까 요거가 말 그대로 반반 내는 거야. 요거가. 근데 요거 4개는 교통비, 출장비, 뭐 무슨 발급비, 뭐 등본 열람비, 이거 다 뭐야? 조사 비용이잖아요.
물건 조사 비용. 예. 그럼 이거 누구한테 내야 돼? 이전 의뢰인한테, 매도인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죠? 예. 요렇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 좀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당사자들로부터 이랬어요. 그러면 일방, 쌍방. 쌍방. 일단 요 쌍방이 먼저 파악해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니까 조례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지. 아파트 주택이니까. 근데 1억 5천이면 2억 미만 구간에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럼 이제 식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억 5천 곱하기 여기 얼마? 1000분의 5 하라 그랬으니까 0.5%. 이 0.5는 조례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75만 원. 그치? 이게 일방에 대한 한도죠. 그럼 곱하기 2. 왜냐면 쌍방 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 150만 원. 150만 원을 받으려고 봤더니 한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네? 80. 그러면 80만 원이 답인가? 아니고 이 한도는 일방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 대한 한도. 그러면 쌍방 한도는 160. 그러니까 얼마 받아도 돼? 150 받아도. 왜냐면 산출 보수가 150이니까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9번은 쉽고, 자 10번은 분양권. 작년에 분양권 나왔었죠. 전매자에게, 이거 일방 쌍방. 일방. 전매라는 건 분양권 파는 쪽. 분양권 파는 쪽. 총분양가는 5억인데 총분양가에다가 막바로 곱해버리면 안 돼요. 요율 이걸로 계산하면 안 돼. 왜냐면 안 낸 것도 있으니까.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를 이미 냈대. 얼마 냈다는 거예요? 5천. 그리고 중도금은 5천만 원씩 얼마? 3번을 냈으니까 얼마 냈어? 1억 5천. 그리고 프리미엄 1억 원은 더할 수 있나? 예, 이거는 미래가치니까. 그래서 전부 합치면 총 거래대금이 얼마 나와요? 3억이 되지. 그치? 요거 합치면 2억이고 하면 3억이잖아. 네. 곱하기. 이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이니까 요율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얼마? 0.4%. 이렇게. 그럼 120만 원. 한도 있나 볼까요? 없음. 뭐 없는 거지 뭐. 그러면 얼마가 답이야? 120만 원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 아파트 분양권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아마 이 평촌 같은 데는 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정액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따지고.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 근데 왜 분양권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냐면 일이 많아. 분양권 전매하려면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자, 11번 1억 9천짜리 주택이랑 2억 1천짜리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했대. 그러면 뭐가 큰 걸 기준한다고? 거래금액이. 얘가 거래금액이 크잖아. 요율이 좀 달라지겠네. 그러면 2억 1천이면 얼마 이상에 들어가? 2억 이상 구간에 들어가고 1000분의 4로 받으래요. 그럼 이제 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2억 1천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얼마 나와요? 84만 원. 일방인지 쌍방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건 뭐야? 쌍방.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구하라는 거니까 곱하기 2 또 해줘야지. 그럼 얼마? 168만 원. 한도 있나 볼까요? 한도를 안 줬으면 한도가 없는 거지 뭐. 그죠? 네,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고요. 얘를 기준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거래 금액이 얘가 크니까. 네, 큰 금액을 기준하죠. 자, 12 상가. 상가면 주택 왜죠? 5천에 월 100일에 임대차 기간은 의미 없고 임대차를 했고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쌍방을 물어봤죠. 근데 우리가 계산 문제 위에 3개를 봤는데 계속 조례가 나왔잖아. 근데 얘는 조례가 없네? 왜 조례가 없어? 어차피 얘는 조례로 받을 게 아니니까. 혹시 여기다가 조례를 주면, 혹시 이 문제에다가 조례를 주는 그런 아주 인성이 못된 출제위원이 있어요. 왜 주는 거야? 그냥 그 페이크야 이거. 함정으로 주는 거 넘어가시면 안 돼. 혹시 조례를 주더라도.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5천에
소가로 열고 월 얼마? 100. 만원 곱하기 100.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 100개 있으면 얼마야? 1억. 얘랑 더하면 1억 5천. 거래 금액이 1억 5천이 된 거고요. 요율이 없잖아 여기. 그럼 얼마 적용해야 돼? 자, 여기서 0.9라는 요율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머리에서 나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랬잖아. 그럼 머리에서 나온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하고 있어야지. 그럼 주택은 안 외워도 되나? 왜? 왜 안 외워도 돼? 조례를 줄 거니까, 제시할 거니까. 예. 근데 이 주택 외는 외워야지 뭐. 세 개만 외우면 돼요. 0.5, 0.4, 0.9. 상가니까 0.9로 가는 거잖아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예. 그러면 얼마예요? 135만 원. 양쪽 거 받을 거죠? 예. 곱하기 2. 참고로 주택 외는 한도가 무조건 없어. 요율만 있고. 그럼 얼마? 270만 원 정답. 자, 13번은 주택이에요. 다시 우리 임차인 을에게서 그럼 일방 쌍방 일방 한도액을 구해라. 3천에 30만 원이래.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고 요거랑 더하면 환산이 얼마야? 6천. 거래가 6천이죠? 여기다가 이제 요율을 한번 찾아봅시다. 5천 이상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0.4%.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24만 원. 한도는 30만 원이니까 24만 원 받아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기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별표해 주시고 예상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계산 문제를 낼 거면 무조건 뭘 낸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래야 우리 문제가 좋은 문제가 되니까. 매매된 임대차든.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빨리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근데 면적이 얼마야? 50. 부하목이 있나 볼까요? 부하목이 있대. 그럼 뭐야 이게? 주거용이네. 주거용. 그러면 임대차는 얼마? 0.4. 이게 문제 읽어갈 때 빨리 생각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1,500에 30짜리예요. 그럼 이거 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00 더하기 월 30만 곱하기 일단 100을 해볼게요. 자, 왜 100을 했냐면 아직 안 해봤으니까. 요거 얼마예요? 3,000 얘랑 더하면 4,500. 최초 금액이 얼마가 안 돼. 5천이 안 됩니다. 5천 미만. 이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까 5천 미만이면 여기를 70으로 그러니까 30% 깎아줘 이런 얘기예요. 영세한 임차인이니까 깎아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여기 2,100이랑 얘랑 더하면 3,600 만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되는 거 맞죠? 여기다 요율을 얼마를 곱해야 돼요? 0.4.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이거 외우셔야지, 그지? 그러면 얼마? 14만 4천 원. 이게 일방이죠. 근데 여기 보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쪽 거 곱하기 2 해야지. 그럼 얼마야? 28만 8천 원. 이 정도 풀어내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중개사 법령 끝까지 다 예습해 갖고 오세요. 그 마지막 과태료 부분까지. 다음 주에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집에 가실 때도 그 몸 이렇게 잘 관리하고 뭐 양산을 쓰시던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